제4장 미국에 대한 분노, 한미 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 무산, 그리고 6.25. 이승만은 해방 후 미국과 대립하다가 트루먼 선언 이후 미국이 반공 노선을 취한 뒤엔 협력하며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당시 가장 강력한 미국과 대립하게 된다. 1949년 2월에 케네스 류알 육군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자 이승만은 국군 증강을 위해 무기와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미군 철수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승만은 미국의 특사로 파견된 조병옥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 한미 상호방위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조병옥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군함과 비행기, 무기와 탄약을 요구했다. 1949년 5월에 이승만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남한의 방위가 필요하다며 한미공동방위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기 지원 요구는 묵살당했다. 그동안 북한의 남침 위협은 커져가고 1949년 6월 미군은 완전히 철수했다. 그러는 가운데 1950년 1월 12일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발언했다. 애치슨의 발언은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에 어떤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더 강한 목소리로 북한의 남침 위협을 미국에 경고했고 유엔 한국위원단은 마지못해 군사 사찰단을 파견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1950년 6월 1일에 앞으로 5년간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미국의 예측과 달리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남침했다. 북한 인민군 총 병력 11만 1천 명과 1610분의 각종 포 그리고 280여 대의 전차 및 자주포 등을 가지고 일제히 38선 이남으로 침공해온 것이었다. 당시 남한의 무기와 병력이라는 것은 북한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격용 무기가 없던 한국군은 잘 무장된 북한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이틀 만에 의정부가 함락됐고 27일 저녁 무렵에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앞까지 진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도쿄의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에 전화를 받은 메가더 전속부관은 메가더 사령관이 잠자리에 들어 전화를 연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승만은 메가더 사령관과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한 사람씩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전속부관이 놀라 메가더 사령관을 깨웠다. 이승만은 북한에 침공해온 것을 알리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데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며 항의했다. 메가더와 전화를 마치고 이승만은 미국 정부에 긴급 원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요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침략군을 몰아내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하였다. 소련제 전폭기들이 하늘에서 폭격을 해오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27일 새벽 1시경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과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은 대통령 이승만에게 피난할 것을 요청했다. 전시에서 국가 원수까지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다. 이승만은 6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특별 열차에 탑승했다. 그러나 대구까지 내려갔을 때 기차를 되돌려 대전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6월 27일 밤 대전에서 이승만은 주한미국 대사 무초로부터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승만은 기쁜 소식을 어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중앙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녹음을 했다. 방송은 밤 9시부터 나갈 수 있었는데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쯤 방송국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같은 시각 한강대교는 폭파되어 서울 시민들이 피난하기 급급했다.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사흘 만인 6월 27일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한국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가더가 7월 1일 대규모의 선발대를 부산에 우선 상륙시켰다. 이 선발대는 열차로 이동해서 경기도 오산의 중미령 고개에 배치되었는데 첫 전투에서 미군 500여 명 가운데 200명이 희생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에게 계속 밀려 7월 20일에는 대전을 빼앗기고 급기야 8월 1일에 이르러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나는 신세가 된다.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외관, 다부동, 영천지구 전투에서 끝까지 버텨
대구를 지켜냈다. 북한인민군 육사단은 진주에서 부산을 향해 공격 들어왔고 유엔군은 마산에서 이를 저지했다. 그동안 유엔군이 창설되어 메가더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7월 12일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군의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맡기는 대전협정을 체결했다. 대전협정은 임시 수도 대전에서 서함 교환 형식으로 주한미군의 지휘를 재판 관할권에 관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으로 정식 명칭은 제한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다. 메가더는 전세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9월 15일 새벽에 261척의 대규모 함대와 총 병력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지상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 9월 28일 진격을 거듭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되찾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이 기세로 북진을 계속해 9월 말에는 38선까지 도달했다. 미국 정부는 메가더에게 38선을 넘지 말고 유엔의 결정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에 알리지 않은 국군의 38선 돌파 명령. 서울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경남도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로 복귀했다. 9월 29일에는 중앙청에서 기념식을 갖고 서울을 수복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메가더 장군과 유엔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 날인 9월 30일 대통령 이승만은 육군 참모총장과 참모진들을 소집했다. 이승만은 38선에 도달을 했으면서도 왜 북진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호통을 쳤다. 이승만은 전쟁이 나자마자 이 전쟁이 북진 통일을 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 수복을 하고 국군의 사기가 오른 대로 오른 이때가 한반도를 통일할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다. 대통령 이승만은 전군의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1950년 10월 1일 사기가 충천한 한국군 3사단이 주문진에서 38선을 넘어 양양으로 진격했다. 10월 7일에는 유엔군도 38선을 넘었다. 북한군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 속도가 빨랐다. 10월 10일 한국군이 원산을 점령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10월 12일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방문했다. 10월 19일 평양이 수복되자 이승만은 10월 29일에 미국 상원의원 놀랜드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이승만은 군중연설에서 이 지역도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계속 공격하여 국군 육사단 7연대가 압록강에 이르렀고 동부전선에서는 함경도까지 도달했다. 통일이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4일에는 평양을 내주고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까지 내주고 말았다. 그러나 끝까지 반격해서 3월 15일에 서울을 재탈환했고 3월 말에는 38선까지 밀고 올라갔다.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정쟁은 길어지고 있었다.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예비회담이 열렸다. 유엔의 소련 대표 말리크가 정전협상을 제의하고 중국과 북한과 미국이 이를 수락했다. 이승만이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휴전협상은 이승만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듯했다. 이승만은 통일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을 동원해 휴전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번 기회로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또 다른 통일의 기회가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한국 전쟁 내내 이승만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었다. 이승만은 이번 기회에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고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며 남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또한 지속되기를 바랬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도 남한이 북한을 점령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자신들은 북한에 의해 남한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남한의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하다간 우리도 또 하나의 자유중국이 되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40년 전 한국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의 적들에게 팔릴 바에야 차라리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정전 제안을 거부한 이승만은 1952년 6월 28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는 화평보다 죽음을 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둘러 한국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이즈음 판문점에서는 휴전 협상이 1년 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렬 위기에 놓여 있었다. 당시 남한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포로가 있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7천 명은 북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이른바 반공포로였다. 북한 측은 전원 송환을 요구했고 유엔은 포로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었다. 모든 포로를 송환하라고 고집하는 북한 측의 유엔은 반공포로들을 중립국인 인도군이 관리하게 맡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산진영이 수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휴전은 확정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유엔군 측이 북한과 중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반공포로들을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주는 데 분개했다. 반공포로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산 측에서 설득과 협박을 당해 북한과 중공으로 끌려갈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공포로들은 관리할 중립국이 친공적인 인도인 것도 문제였다. 반공포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집단적으로 여기저기서 충돌과 소요를 일으켰다. 하지만 제네바 협정상 포로는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이승만은 유엔이 제멋대로 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사령관 원용덕에게 비밀리에 반공포로 석방을 지시했다. 휴전회담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맞서다. 1953년 6월 10일 이승만은 백선엽 참모총장과 손원일 국방부 장관, 원용덕 헌병총사령관, 이한림, 김용배 등 22명의 군 지휘관들을 소집하였다. 이승만은 이들에게 휴전과 포로 문제를 걱정하면서 반공포로 석방을 암시하였고 백선엽을 따로 불러 원영독을 거우라고 부탁을 했다. 반공포로 석방 문제는 간단하게 석방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닌 어려운 국제 문제였다. 그 후 원영독은 진헌식 내무부 장관과 휴전회담 한국대표 최덕신과 함께 공보실장 갈홍기를 찾아가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진헌식이 막사에서 철조망을 넘을 때까지는 원영독 장군이 책임을 지고 그 후 안내와 보호는 경찰이 책임을 져서 반공포로가 안전하게 석방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는 군 문제이니까 원영독 장군이 해주시오 라고 제안하자 모두 동의하였다.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도 극비에 붙이게 하고 원영덕, 진현식, 가롱기, 최덕신에게만 의논하였고 특히 원영덕에게 지시하였다. 당시 한국헌병총사령부는 원영덕이 사령관으로 육군의 편제에 없는 대통령 직속 특수부대였다. 그러나 포로 소용소 경비는 육군 헌병사령부 소속 헌병이 미군과 같이 공동경비를 하며 미군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포로 소용소 경비 헌병에게 원영덕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육군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원영덕은 송효순 대령을 경무대로 데리고 가서 이승만과 함께 설득했다. 이렇게 하여 6월 16일 저녁 원영덕은 헌총사 처장과 과장들을 동원하여 특별 공문을 밀봉하여 직접 소지하고 각 수용소 경비 헌병대장들에게 포로 석방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라.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각 포로 수용소 철조망을 절단하고 새벽 2시 헌병들은 호주머니에 고춧가루와 모래를 넣어두었다가 미군이 달려들면 미군의 얼굴에 그것을 뿌려 행동을 못하게 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공문을 보냈다. 이 명령에 의해 전국 포로 수용소에서는 6월 18일 자정에 철조망을 끊기 시작하였다. 국군 헌병들은 미군 헌병들에게 특별히 저녁에 파티를 열어주고 술을 권하여 만취시켜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폭동이 예상된다면서 국군 경비 헌병들에게 비상을 걸고 전원 내부반에게 대기시켰다. 각 수용소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들은 밤 12시가 되자 모든 준비를 끝냈다. 6월 18일 새벽 2시 국군 헌병들은 감방문을 열어 포로들을 나오게 한 후 포로들은 즉시 철조망 구멍을 통해 도망쳐라. 밖에서 경찰과 민간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암호는 살자 투사다. 빨리 탈출하라. 하고 포로들에게 수용소 탈출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포로들은 모두 탈출시킨 후 국군 경비 헌병들도 모두 도망쳐버렸다. 포로들이 밖으로 나오니 철조망 근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철조망은 이미 끊어놓아 포로들은 그 구멍을 통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포로들이 철조망을 빠져나가자 경찰과 헌병과 민간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서로 안내하여 도민증을 만들어주고 즉시 민간인 집에 데리고 가서 민간복을 입히고 한 가족같이 숨겼다.
그리고 다음 날 민간인들은 가족으로 숨긴 포로들을 데리고 논으로 가서 모내기를 하였다. 6월 18일 오전 8시 이승만은 내가 책임을 지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반공포로를 오늘 석방시키라고 명령하였다 하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포로는 누구든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사령관은 도망치고 있는 포로들을 잡아 다시 수용하라고 했지만 포로 수용소 막사가 텅텅 비어 미군들은 난감하였다. 반공포로 석방은 전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타임지는 이승만을 표지인물로 선정했다. 반공포로 석방은 공산국 측을 분노하게 함으로써 휴전회담을 깨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크게 우려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강력한 우조로 비난했다. 이승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역사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자살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여기서 친구로서 헤어집시다. 미국의 반대에도 개헌 강행. 전쟁이 휘몰아친 광풍 속에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국회 구성 분포로 봤을 때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는 것은 쉽지 않은 형세였다. 무초 미국 대사도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승만보다는 온건하고 영어에 능통한 장년 국무총리를 더 원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1951년 4월의 지방의회 선거와 5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자들이 승리한 것이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임을 입증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대통령 선거 방식을 국회 간접선거에서 국민 직접선거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1952년 1월 국회는 이승만이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려는 새로운 개헌안을 제출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이승만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1952년 5월 25일 공비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임시 수도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미국이 또 반대하고 나섰다.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도 군대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을 거부했다.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원영덕 헌병 총사령관에게 계엄 업무를 맡겼다. 원영덕의 헌병들은 국회의원 47명을 태운 출근버스를 혼총사로 끌고 가 11명의 국회의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이다. 부산 정치파동이란 1952년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사건이다. 이 일로 이승만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혹독하게 비판당했다. 이승만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은 대통령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인데 국회와 언론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 결국 이승만은 지지 여론을 얻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국회와 내각제 개헌 추진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강력한 여당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승만은 무당주의 원칙을 깨고 1951년 12월 23일 자유당을 창당했다. 1952년 8월 5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쟁 중이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치러야 할 만큼 민주주의가 기틀을 잡게 된 것이다. 유권자의 88%가 참여한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은 74.6%의 지지를 얻어 3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우왕좌왕하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면서 국내 정치 상황은 안정되어 갔다. 미국의 이승만 제거 작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대한민국은 무참히 파괴된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는 길만 남았다. 이승만이 그토록 원하던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이 땅에 하나씩 뿌리를 내렸다. 1954년 5월의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은 과반수를 넘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승만의 제2대 대통령 선거 3일 전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실행한 에버레디 작전은 이후 22년이 지난 1975년 8월 3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승만의 정치 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는 이 계획은 워싱턴 당국이 그 필요성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예비 계획임을 알리고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암호명을 붙였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국회로부터 유권자인 국민에게 이양시키려는 정치파동 기간인 1952년 7월에도 이와 비슷한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총격 사건 이후 이승만은
고의로 총을 쓴 경비원들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의 항의로 대책회의는 열렸지만 결국 미국 정부는 신병 인도를 거부하였다.